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환갑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적으려니 조금 부끄럽네요. 조금 지난 일들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해서 잘 적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 잘난 것도 아니었고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듣곤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잘 컸다며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덕에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시누이 덕분이었어요. 시누이가 저를 좋게 봐서 시아버지를 설득한 게 아니라 시누가 시부모님 마음고생을 좀 많이 시켰더라고요. 시누의 행동만 보다가 반대되게 바른 생활만 해온 저를 보니 예뻐할 수밖에 없다며 저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신우와 저를 비교하셨죠. 신우에게 보고 배우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늘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신우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꽤 괜찮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꽤나 짧았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얼마 가지 않아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동안 참았던 성질이란 성질은 제게 다 냈었어요. 어떻게 참았나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늘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시누이는 늘 저에게 시비를 걸었죠.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었습니다. 원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그려려니 넘어갔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독한 년이라고 뭐라고 하셨지만요. 제 욕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께 아들 하나도 못 낳는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한테까지 못되게 굴었어요. 제 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딸의 욕은 참을 수 없었어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딸한테 저를 닮아 어디가 못났고 왜 이렇게 생겼냐며 아이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아들의 눈을 닮아 그거 하나 이쁘다고 아이에게 외모로 막 뭐라고 하지 뭡니까?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정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하니 차마 시원하게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부탁을 드렸죠.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결국 저를 탓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데 예쁘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아들만 낳았어 봐라. 내가 안 예뻐했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제 딸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아들을 못 낳은 것과 딸을 미워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닌가요? 계속 부탁을 드렸지만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딸을 데려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제 딸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도 참 답답한 게 그걸 알고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할 법도 하잖아요. 그래도 제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화가 날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쓴소리를 잘하면서 유독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감싸고 도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내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자기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라고는 시댁에 딸을 데려가지 않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찌 매번 시댁을 가는데 아이를 두고 가겠습니까? 친정부모님도 장사를 하고 있어 봐줄 수 없고 동생은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서 매번 봐줄 수 없으니 그럴 때마다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어린 것이 시댁에 갔다 올 때마다 하는 말이 할머니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매번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고 매일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나 많이 못났어?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너무 예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아이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니 남편도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신우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덕인지 딸에게 더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보일 때만 이야기를 안 했지 가끔 딸이 혼자 있을 때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딸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몰랐어요. 심지어 신우는 제 딸 머리를 툭 쳤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그랬다고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제가 표정이 좋지 않아서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속상해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자그마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참았다는 게 정말 속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보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매번 저를 불러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봐야 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참 웃기지 않나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불러서 제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제게 짜증을 부리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시어머니의 욕바지가 된 것 마냥 시어머니의 욕을 다 들어줘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의 화를 제게 다 풀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있을 수 있었는지. 아마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욕먹을 걸 알았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였겠죠.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힘들게 했지만 딸을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버텼습니다. 딸은 워낙에 착하고 여린 아이라 저희 부부가 조금만 싸워도 마음고생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제가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군요. 아이가 조금 크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라 반대했지만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남편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점점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답답하면서도 짠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얼굴 상한 것 좀 봐. 너는 얘 밥 안 챙겨주니? 한 사람이 잘 챙겨야 사업도 크는 건데 너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저녀 때문에 속 터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네가 그 모양이니까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지. 남편이 혼자 결정하고 마음대로 일을 벌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제 탓이 될 수가 있나요?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대로 일도 그만두고 했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이제 회사도 그만둔 마당에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이 안 돼서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조금만 더 믿어달라는데 믿어줘야겠죠. 남편을 믿기로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으니 제가 대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회사 일을 시작하려니 제 나이를 뽑아주는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남의 집 가서 살림도 도와주고 이 일 저 일 다 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키우느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바쁜데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그게 왜 제 탓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회사 그만두고 식구들 고생시키는데 왜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인연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한 대 맞았습니다. 저는 놀라 시어머니를 받고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눈으로 보냐며 제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뺨을 맞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게 얼른 사과를 하라고 하지 뭡니까? 그게 남편으로서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바보같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봐도 참 바보 같았어요. 잘못한 사람은 분명 때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노려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은 당연히 놀랐고 딸은 울음소리를 참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서러워서 운 것도 있었지만 딸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고 속상해서 운 게 더 컸었죠. 딸아이는 그날 일이 많이 충격이었는지 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슬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제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몸이 지치더군요.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다행인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은 조금 힘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거나 걱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었지만 한 언니께서 제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며 물어봤고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둘 언니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마음고생한다며 안아주더라고요.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가끔은 저 대신 시어머니 욕을 해줘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만약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 저를 힘들게 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도 착하게 자라줘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사업 실패는 지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어떻게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더는 기다려주기 힘들더군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안으며 이제 고생길 다 폈다고 이제 쉴 수 있을 거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남편의 일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모르지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이 잘 풀려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잘 살게 되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남이라면 무시하고 말겠지만 가족이라면 말이 다르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다들 어떻게 대처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저는 남편을 볼 낯짝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큰아버지가 남편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아버지가 계속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액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더군요. 여러 번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다 갚지 않으니 제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 문제로 가족들을 괴롭혔는데요. 이제는 저희 남편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참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의 부탁으로 남편 회사에 들어가 공장 관리인으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월급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닌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 덕에 일자리도 얻었으면서 돈을 빌리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큰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게 큰아버지께서 그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큰어머니는 제 말을 끊더니 제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처음에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큰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죠.
큰어머니는 큰아버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하면 큰어머니는 늘 그거 하나 없냐고 화를 냈었죠. 참 뻔뻔하지 않나요? 빌리는 입장에서 돈이 없냐니. 그러고는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불쌍하지 않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그걸 제가 듣고 있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논다고 돈을 다 날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갈 방도 없어서 저는 혼자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신경을 쓰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급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봅니다. 큰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계속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저희가 돈이 있겠습니까? 겨우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부모님도 난감했나 봅니다. 부모님은 계속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 큰아버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니 큰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큰어머니가 찾아와 그 돈도 없냐고 저희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심지어 뺨까지 때려가면서 어머니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힘들 때 큰아버지께서 크게 도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또 한 번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물론 그때 큰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살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면 길바닥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다 갚았고 그리고 그 뒤 큰아버지께서 망하고 난 뒤 어려워졌을 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없는 돈을 빌려준 거라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왜냐면 큰아버지가 오시고 다음날부터는 저희 집 반찬이 조금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큰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은 못했지만 오면 늘 다음부터 저희 집이 힘들었으니 큰아버지가 오면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못 빌려드린다고 하니 큰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희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놀다가 돈을 날린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큰어머니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봤었죠. 그때는 큰아버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도박을 하면서 놀고 있다는 소식도 어머니 건노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저희 남편 사업이 성공하니 큰아버지에게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하게 됐죠. 은혜도 모르고 돈이나 빌려갔지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가 계속 돈을 빌려가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큰어머니 너무하기는요. 큰어머니야말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부탁해서 일자리도 구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돈 빌린 게 이번 한 번도 아닌데 갚지도 않고 그리고 돈 빌리는 거 지혜 때문이죠. 얘,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도움 주는 거 그거 좀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네, 바로 제 사촌동생 결혼을 시키려고 돈을 다 빌리는 거였어요. 사촌동생이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큰어머니가 어찌나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더군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사촌동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마사지, 운동, 요리 수업, 명품 등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남편에게 빌린 돈이라니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 양심이 있으면 갚고 아니면 살던 대로 뻔뻔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제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다행히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촌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결혼식에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어찌나 의기양양하게 있던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와 저희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너네가 안 도와줘도 결혼식 잘 올렸다는 식으로 비꼬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못 배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제 속만 끓일 것 같아 그냥 넘겼어요.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남편은 큰아버지 일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으로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 언니들에게도 맛있는 걸 사주고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시어머니만 아니라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쓴소리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졌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늘 혀를 찾고 더 좋은 며느리가 있어야 됐다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신우는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서 또 저에게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한 번에 아들을 낳았다고 역시 자기 딸이라면서 제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신우를 먼저 낳았으면서 그런 소리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늘 그런 소리를 들어서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는 그게 왜 엄마 잘못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고는 할머니가 너무 싫다면서 제게 못되게 굴어서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잖아.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지? 엄마, 그래도 싫어. 솔직히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할머니는 왜 매일 엄마한테 뭐라고 해? 곱게 늙지 왜 저런데? 저는 딸아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칠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그런 말을 들으니 많이 놀랐습니다. 곱게 늙는다니 말이 그게 뭐야. 난 싫어. 할머니 너무너무 싫어. 나한테 할머니는 왜 할머니뿐이야. 진짜 싫어. 솔직히 아빠도 미워. 매일 그런 소리 듣는데 아빠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좋아했다면 그 정도까지 싫어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커질수록 시어머니가 딸을 안 좋아하는 걸 깨달으니 더 싫어질 만도 하죠. 그러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 자기 집에서 쫓겨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다 크고 나서 말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게.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참 비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딸아이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더 크게 성공을 하니 시어머니가 늘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대단하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다른 하나는 저를 향한 말이었죠. 제게도 좋은 말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제게는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흠은 이제 며느리 하나다. 에휴, 쟤만 없었으면 우리 집이 완벽한데. 시어머니는 늘 자기 집의 흠이 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참으라고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답답하시겠지.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한테 못해주는 건 아니잖아. 뭐? 못해주는 건 아니야? 당신 그게 무슨... 화도 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짓을 봤는데도 그 소리가 나온 것 보면 단단히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말을 그렇게 하셔도 늘 반찬도 챙겨주시고 과일 있으면 과일도 주고 늘 맛있는 거 해주시면 집에 오라고 하고, 안 그래? 여러분,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챙겨준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 먹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만 중요하지 며느리가 흠이라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를 챙겨주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알지 않나요? 아무리 제가 제 위주로 느끼고 글을 쓴다지만 조금만 들어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나요? 혹시 듣고 좋아하는데 쑥스러워서 괜히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쫓아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당신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뭐가? 어머님이 나를 챙겨주신다는 거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그래. 그럼 내가 뭐 입 발린 소리 하겠어? 어머니 생각보다 여린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하셔도 좋아하실 거야. 그런 사람이 나를 흠이라고 해? 당신 미쳤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제는 막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어쩔래?
당신 어디 가서 어머님이 나 챙겨준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솔직히 어머니가 틀린 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없는 집안에 이 정도 집안 만났으면 감사한 거지. 저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내뱉고는 자기도 실수했다고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 남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화가 났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그러니 남편도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남편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날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입을 옷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제가 챙겼는데 제가 하지 않으니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2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으니 당연히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었죠. 남편과 싸운 걸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게 막 따지는 겁니다. 이 못돼 처먹은 년? 화난다고 밥을 굶겨? 아주 살이 쏙 빠져서는 애가 불쌍해 죽겠어, 이 망할 년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니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시어머니를 빨리 집에 내보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욕을 하고 나서 딸아이가 학교에서 마치고 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맞춰서 나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다면 딸이 오는 시간이고 말고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욕을 했을 겁니다. 딸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다행이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살짝 울어 딸이 눈치를 채긴 했지만요. 그 뒤로 저는 당분간 저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에 와서 제 뺨을 때리고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짜고짜 때리고는 제 머리를 잡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너만 없었으면 됐는데. 이년아, 너 당장 집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연연 봐라? 왜? 이제는 대들기까지 해? 어머님! 시어머니는 계속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딸은 시어머니를 잡고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딸아이를 밀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직 어린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데 밀치고 싶을까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부모님이 그랬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밀쳤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도 상관없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딸을 밀쳤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시어머니는 넘어졌고 딸아이는 놀라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하고 안 어울려! 혹시 다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모든 감정의 회로가 끊어지며 차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실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갑자기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남편 사업 안 될 때 다 기다려줬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하면서 돈 벌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참았어요. 믿어줬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셔도 별소리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뭐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정도면 이제 편안하게 지내도 되잖아요. 그러고는 저는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길래 생각이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발 부탁이니 우리 집에서 사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옷과 아이 옷을 찾아 집어 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차마 친정에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얼마나 억정이 무너지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저희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제가 편히 살 수 있는 거에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흔쾌히 허락했고 오히려 집이 작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날 저는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뒀고 언니는 화를 내며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며 남편은 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혹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람을 피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핀다고 가정을 해도 결국 잘못은 남편이 했으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깽판을 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언니가 저보다 한참을 더 산 게 아니더군요. 결국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와 딸은 언니네 작은 방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내와 딸이 없어졌으면 보통 찾지 않나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와 한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연락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보이더니 이내 차분하게 제게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모든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참 바보 같았어요.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도움될 텐데 뭐가 좋다고 그걸 다 이야기하는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위자료 넉넉하게 쳐줄 테니 서로 갈라서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남편을 붙잡았죠. 그러고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실은 나 소개받은 사람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부남이 그것도 애아빠라는 사람이 여자 소개를 받았다니 말이 됩니까?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꽤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인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계속 만나보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 내가 누굴 만난다는 게 미친 일이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짜 넉넉하게 챙겨줄게. 솔직히 당신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도 편하게 살고 나도 나대로 살고 어때? 왜? 몇 번 만나보니까 괜찮았나 봐?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려고 했어. 노력했다고. 아,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쳤구나. 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어머님이 나를 쫓아내주겠다고 했어? 그랬어? 말을 해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제게 봉투를 주고는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며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데 꽤 큰 돈이 있더군요. 나 이혼 못해. 그리고 이 돈 안 받아.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 이 일이 현실이 맞는지 꿈이 아닌지 생각했어요. 어떤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의문일 정도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걸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식탁에 앉아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이혼이란 걸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힘들게 그동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쫓겨났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면 시어머니에게 좋은 일이고 남편에게 좋은 일인데 그걸 왜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생각해봐. 니네 남편 일 잘 안 될 때 혼자 다 책임졌잖아. 넌 그 정도로 대단한 애야.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얽매여 살고 있어. 얘, 나 봐.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 내가 불쌍하니? 이혼녀 보면 마음이 찢어져?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평생 살아.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도 너는 거기서 그런 취급 받고 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언니의 말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한 언니가 조금 미웠습니다. 늘 제 편이 되어 욕을 해줬는데 이번엔 조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와 엄마 하고 부르는데 순간 왜 진작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8살 때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랑 나랑 둘이서 살면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아. 딸의 얼굴을 보자 몇 년 전 했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딸아이는 알았던 거죠. 남편과 제가 맞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제가 참고 있다는 걸. 순간 또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놀라 제게 와서 안아주더군요. 그날은 정말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품이 그렇게도 클 수가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순간 정말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울음이 그치지 않자 언니가 저를 다독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한다는 걸 숨길지 말지 고민을 했지만 딸아이가 워낙에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제 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청소년이 된 딸이 심지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데 탓을 하기는커녕 위로를 해주고 있다니 믿깁니까? 정말 제가 천사를 낳은 것 같지 않나요? 시댁복, 남편복은 없어도 제가 자식복 하나는 타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 제 딸을 자랑하고 말았네요. 어쨌든 저는 그 덕에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받은 기분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준다는 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만큼의 돈은 받아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자기와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민폐인 것 같아 집을 구하는 대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한동안은 부모님께 이야기도 못했으니까요. 이혼하고 몇 년 동안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조금씩 올라오는 감정은 없앨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쁜 삶이 그런 생각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죠. 일을 해봤어서 그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자랑을 하게 되지만 딸이 아주 잘 커져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딸이 성인이 되고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 제 식당을 하나 차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걸로 아이의 등록금을 낼 수 있었고 아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 돈으로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변호사가 되었죠. 부모로서 해준 게 없지만 정말 잘 컸습니다. 딸과 저는 둘도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돈독한 친구가 되었어요. 정말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생긴 기분이었어요. 오죽하면 제 이혼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딸아이가 연애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조언을 해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한 사람이 무슨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냐며 그럼 실패하지 않았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빵 터져서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서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죠. 저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아이 일도 잘 풀리고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었죠. 이제 딸아이를 보낼 준비만이 남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 소개로 같은 변호사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제게 남은 건 딸아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빌며 예쁜 손주도 보고 홀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가게에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가 들어오는 겁니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두렵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 언니에게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봤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주문하다 말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까 저기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 좀 불러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말 못 들었어요? 그 사람 좀 부르라고! 시어머니의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재밌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주문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도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를 보면 무섭나 봅니다. 직원 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남이 봐도 좋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밥만 먹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언제 일을 마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소녀 얼굴을 좀 볼 수 있냐고 제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딸아이를 볼 수 있냐고 해서 당황했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저와 딸을 찾아와서 대뜸 딸을 찾는다는 게 수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딸이 바빠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걸 대비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사과는 괜찮다고 여기에 찾아오지 말라고 재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는 신기하게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니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주말에는 친구를 데리고 다시 와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노인네가 노망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찾아오지 마시라고. 알지. 근데 그럼 손녀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딸을 보고 싶어 하는진 모르겠지만 딸아이만 보면 다시는 식당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딸에게 사과를 하고 사실을 말했죠. 역시나 딸은 그 사람이 나를 왜 보겠느냐고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한 번만 같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잖아. 엄마도 네 할머니 싫어하는 거. 그런데 너 한 번 보면 다시는 식당에 찾아오지 않는다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딸은 저의 부탁에 딱 한 번만이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찝찝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부탁을 하나 싶었죠.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정말로 딸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변호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변호사는 어떻게 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 변호사가 됐다고? 네? 네 엄마가 아무것도 도움 안 될 줄 알았더니 자식은 잘 키웠나 보네.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네 아빠를 위해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니? 20년 만에 만나서 하는 소리가 고작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하시네요. 내가 관리를 열심히 하긴 했지. 알아봐 주는구나. 역시 눈썰미가 좋아. 아니요. 성격이 더럽고 생각이 없으신 건 여전해서요. 뭐? 아니,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것이? 그리고는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던지게요? 할머니, 성격 좀 죽이세요. 그러다 할머니가 그렇게 믿는 천국 못 가세요. 그래, 네가 그러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우리 손녀딸 덕 좀 보자. 시어머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손녀딸이라는 것도 웃기고 변호사가 괜히 찾아온 것도 웃겼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 딸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어떤 말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말을 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야 집안에 맞는 손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아는데 제가 바보같이 할머니랑 같이 지내겠어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거리며 딸을 노려봤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았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제게 와서 제 뺨을 때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딸아이가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할머니, 적당히 해요. 우리 엄마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맞아보니까 아프지? 우리 엄마는 그거보다 더 세게 맞았어. 다시는 우리 엄마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저는 딸의 행동에 놀랐지만 내심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날 이후에 그동안 묵혀있던 응어리들이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를 봐도 두렵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경고가 힘이 있었는지 다시는 저희 가게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저는 딸을 지키지 못했는데 딸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스스로 예쁘게 자라준 것도 고맙고 늘 저를 믿어주는 것도 고맙더군요. 시어머니와의 짧은 만남이 제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며칠을 꼬박 누워서 알았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화병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스스로 제 삶이 조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았나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빨리 이혼을 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 결혼 생활로 제 딸아이를 얻을 수 있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쁜 딸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을 혼자서 키우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중학생 아이 둘을 혼자서 키우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과 무조건 해내겠다는 의지로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지요. 그래도 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가정에서도 여유가 생겼어요.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이 뭐였나요? 선생님? 의사? 간호사? 저는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학교에서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장래희망에 무슨 그런 걸 얘기하느냐고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게 무슨 장래희망이냐고 웃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커서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지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꼭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학년이 높아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저는 이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답니다. 오빠를 처음 만난 곳은 첫 직장이었어요. 운 좋게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같은 회사의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오며 가며 오빠와 마주칠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그러다가 동료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사내 연애는 불편하겠거니 싶어서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웃게 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얘기를 많이 들어줬던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졸업반 시절에 취직 준비를 하면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절대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퇴사할 것처럼 보인다나 뭐라나. 그래서 꾹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다는 제 얘기에 유일하게 웃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제게는 꽤 오래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귀자고 했을 때 이 남자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저는 오빠에게 딱 하나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건 다 함께 노력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오빠. 바람은 피우지 마.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 헤어지셨어요. 원인은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었죠. 주말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하셨던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시절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는 미련 없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엄마에게 넘겨주고 가셨다더라고요. 엄마는 이혼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벗어나질 못하셨어요. 외삼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언니와 저는 더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제 목표가 현모양처인 것이 다 이때의 기억 때문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난 정말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거리 두시면 어떡하지? 정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갔었죠. 심지어 청심환도 하나 챙겨 먹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허무할 정도로 시댁에서는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들만 둘이라서 며느리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님께서는 진짜 모녀가 될 순 없겠지만 우리 잘 지내보자고 하셨고, 시아버님께서는 말을 따로 하진 않으셨지만 밥 먹는데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면서 살 좀 쪄야겠다는 말씀 딱 하나만 하셨답니다. 정말 처음 인사를 갔지만 왜 오빠가 다정한 사람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싶었죠. 결혼한 이후 저는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신혼집을 시댁과 같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저희 집 냉장고를 항상 어머님께서 챙겨주셨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없을 때도 현관 열고 들어오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퇴근길에 반찬 가져가라고 연락이 오면 가서 가져오는 정도였죠.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다거나 가족 행사를 강요하시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자주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공연 보러 가자고 졸랐답니다. 한 번은 오빠랑 크게 싸우고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딱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술도 한잔 했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시댁에 가서 오빠랑 싸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오히려 오빠를 불러다가 엄청 혼을 내시는 거예요. 큰일로 싸운 것도 아닌데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괜히 핑 눈물이 돌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주말 되면 시어머니랑 백화점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두 분을 모시고 캠핑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아버님은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예뻐해 주셨죠. 그래서 이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두 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에게도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혹시나 힘들지 않을까 오빠보다도 더 많이 챙겨봐 주시면서 신경 써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께서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오셨죠. 저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었어요. 누가 됐든 우리 도련님이 좋다는 사람 저도 잘 지내야지 하고 다짐했죠. 동서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살짝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투가 조금 쌀쌀맞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몇 번 만나보니 원래 말투가 그럴 뿐 사람이 엄청 진중하고 세심하더라고요. 제가 놓치는 부분들도 귀신같이 캐치해줘서 여러 번 도움도 받았고요. 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한 가족이 되면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시부모님들도 동서를 환영하시며 이제 식구가 늘어서 더 북적거리고 좋겠다고 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동서는 정말 저랑 많이 달랐어요. 저는 말이 좀 많은 편인데 동서는 필요한 말만 하는 타입이었죠. 시댁에 놀러가면 저는 미주알 고주알 부모님께 다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동서는 반대로 두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쪽이었죠.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하시면서 달라서 둘 다 귀엽고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을 가자고 권하기도 했고 여자들끼리 영화 보러 가자고도 했죠. 하지만 동서는 좀 불편한지 거절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거절이 반복되니까 권하기도 좀 미안하고 제가 귀찮게 하는 건가 반성도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더러 너무 들러붙는다고 놀려댔어요. 그래서 나중엔 같이 어딜 가자고 권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살짝은 서먹한 상태로 지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싶었죠. 근데 하루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했죠. 동서는 전화를 걸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런 말하기 많이 망설였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형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아주버님을 봤는데요. 동서가 말을 꺼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시더라고요. 귓가에 천둥이 치는 듯 했어요. 그 뒤로도 동서가 몇 마디 더 했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빠가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결혼을 약속하면서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무너진 것이잖아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손발이 후들거리면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부재중 전화만 쌓일 뿐 오빠는 답이 없었죠. 저는 동서에게 어디서 봤는지 알려달라고 하고는 바로 차키를 챙겨 들고 나섰죠.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결국 시동을 끄고 핸들을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울어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상황을 얘기했죠. 친구는 오빠가 돌아오면 차분하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했죠. 현장을 직접 본 것이 아니면 먼저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실에 멍하게 앉아서 퇴근 시간이 되길 기다렸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오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전화를 왜 안 받았냐고 물었죠. 오빠는 전화가 온 줄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오늘 외부에 나갈 일이 많았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은 것이냐고.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지. 전화는 무음이었나 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오빠를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기가 찼죠. 저는 별일 아니었다고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어제 본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갔는지 동서가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달라고 했어요. 흥분 상태였던 저는 강압적일 수도 있는 말투로 하나하나 캐물었죠. 동서는 제 손을 토닥이면서도 물어보는 말에 최선을 다해 답해줬어요. 혹시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더니 너무 놀라서 그럴 정신은 없었다고 했죠. 전 서방님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현장을 잡을 때까지 시부모님은 물론 오빠에게도 아는 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동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별다른 말 없는 그 담백한 위로가 정말 크게 다가왔죠. 저는 그날부터 오빠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빠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어디선가 남자가 외도를 하면 오히려 아내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빠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도 그대로였고 저한테 해주는 것도 특별하게 다를 게 없었죠. 그래서 혹시 동서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죠.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그날의 일들이 희미해져 갈 때쯤 다시 일이 터졌어요. 조금 늦는다는 오빠의 말에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고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숙제를 하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흥분한 듯 큰 소리로 외쳤죠. 형님, 지금 어디세요? 저 땡땡 호텔인데요. 방금 아주버님이 저번 그 여자랑 호텔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들이 들을까 싶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는 횡설수설하면서 친구랑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주버님이 보여서 바로 쫓아갔다고 하면서 빨리 오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호텔이라니. 그렇게 있는데 동서가 사진도 제대로 찍었다고 하면서 몇 장 보내주더군요. 약간은 술에 취한 듯 보이는 얼굴로 여자의 어깨를 감싼 오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속에서 겨우 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싹둑 끊어진 기분이었죠. 저는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호텔로 향했어요. 여자랑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두 번째라서 그런지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동서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친구와 함께 나타난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객실 번호를 하나 알려줬어요. 동서는 살짝 뒤를 따라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확실하냐고 몇 번을 다시 확인했죠. 저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무슨 힘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방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죠. 계속 망설이는 저를 보던 동서가 냉큼 배를 눌렀어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한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문이 빼꼼 열리고 누구냐고 묻는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동서가 보내준 사진 속의 여자였어요. 틈으로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에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남편과 한 방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목욕 가운만 걸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을요. 누구든 저처럼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을 거예요. 여자는 왜 이러냐고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동서가 그 여자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저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죠. 옷가지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더군요. 그 사이에 오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입었던 셔츠와 바지가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순간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침대 이불을 걷으니 속옷 차림에 오빠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와중에도 목 주변에는 울긋불긋한 자국이 들어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붙들고 있는 여자가 지르는 소리에도 오빠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눈을 떴어요. 원래 잘 때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눈을 뜨고 저를 보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는 친구에게 기대어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절 부르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입구에는 동서에게 잡혀있던 여자가 이제 좀 가라앉았는지 조용하게 저를 보고 있더군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여자는 놀란 눈을 하고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이혼한 줄 알았다고, 가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죠.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온 오빠는 당신 누구냐고,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여자는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혼했다고, 나랑 결혼하자고, 나더러 당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 질렀어요. 오빠는 사색이 되어서는 여자에게 욕을 하며 누군데 자기한테 이러냐고 했죠. 여자는 억울하다는 듯이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면서 제게 정말 자신도 속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이 여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설 상황이 아니었어요. 억울해하는 오빠를 믿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장이라도 이 불결한 장소에서 나가고 싶었답니다. 저는 사과하는 여자를 밀치고는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어요. 집에 들어와 저는 아이들부터 찾았어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씩 쓰다듬어주며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단 말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서는 이혼 신고서와 친권 포기각서를 프린트했어요. 식탁에 앉아 빈칸을 하나씩 채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고작 한 번으로 무슨 이혼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남자면 인생에서 한 번씩은 다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참고 살면 된다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바람, 외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결혼 약속을 할 때부터 말했어요. 남편이 도박에 미쳐도 다른 사람 보증을 서주다가 집을 날려먹더라도 같이 이겨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람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몇 번을 생각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딱 한 번 눈을 감고 넘어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은 넘어갈까?
그런데 자꾸만 침대 위에 오빠의 모습이 떠올라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친구는 지금 당장은 흥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천천히 가라앉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해줬어요. 묵묵히 서류를 작성하는데 현관에서 급하게 패드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오빠가 뛰어들어왔어요. 오빠는 제가 쓰고 있던 서류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찢어버리더군요. 자신은 절대로 아닌데 왜 믿질 못하냐고 말이죠.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 오빠는 제 물음에 대답을 못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소개를 받았다고 했죠. 이전에도 몇 번 보긴 했지만 명함을 주고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누군지 알아보질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 어설픈 변명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싶었죠. 저는 이번에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동서가 봤다고 했죠. 오빠는 그제야 오늘 그 자리에도 동서가 있었음이 기억이 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재수 씨 보는 자리였다는 것이 부끄럽긴 하더냐고 물었죠. 오빠는 정말 그 여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오늘 왜 자신이 호텔에 누워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 되는 쪽은 전데 말이죠. 저는 거울을 가져와 오빠에게 목 주변을 직접 보라고 했어요. 어리둥절하면서도 오빠는 목을 쭉 빼고 확인을 하더군요. 선명하게 찍힌 흔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나자 오빠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지금 나더러 믿어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오빠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전 오빠에게 짐을 챙겨서 그 여자에게 가든 시댁으로 가든 나가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죠. 그 전까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 절대로 찾아오지도 말라고, 특히 아이들 얼굴 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절대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우리 결혼하면서 약속한 것 한 가지. 그걸 오빠가 오늘 깨버렸어. 오빠는 끝까지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전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죠. 오빠를 그렇게 내보내고 저는 다시 서류를 프린트해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지는 눈물들을 피해가며 겨우 서류를 하나씩 써내려가는데 순간 동서가 생각났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동서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나왔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망설여지긴 했지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받더니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일은 내가 정리할 때까지 어른들이나 서방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동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결정은 하셨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얘기를 솔직하게 꺼냈어요. 형님, 시부모님들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서 그냥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는 건 어때요? 동서의 말에 망설여졌어요. 저 역시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이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 혈압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아주버님께서 평소 형님께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네? 저는 동서에게 결론 내면 내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 그때까진 모른 척하고 있어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출근은 하지도 않았는지 아이들이 학교를 간 시간에 오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날 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또 반복했죠. 전 더 이상 같은 말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송으로 갈 거면 소송으로 가자고 했더니 오빠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정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죠. 저는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3일 안에 정리가 끝나길 바란다고 못을 박았죠. 그 뒤로도 오빠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결국엔 이 모든 일이 시부모님께도 알려졌답니다. 제가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동서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꼬치꼬치 깨물어 보셨는데 동서가 결국 숨기지 못하고 다 말해버린 거죠. 너 진짜냐? 너 진짜... 시아버님께서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오빠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셨어요. 큰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님께서는 오빠를 때리시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죠.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이혼은 한 번 더 생각해 줄 순 없겠니? 날 봐서라도.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시부모님과 좋았던 일들이 생각났죠.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는 아직은 오빠를 볼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는데 동서가 찾아왔어요. 사실 직장에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에는 건물을 나서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건물은 저와 시간을 갖기로 한 오빠가 머물고 있는 원룸 건물이었거든요. 이 원룸 건물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곳이었어요. 본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잠시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방금까지 고민했던 것이 참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드나들